안녕하세요. 연변생각 연추현 변호사입니다. 봄이 오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법률로 좀 딱딱하고 또 어려운 상태의 분들을 뵙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인사는 나누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가정이 전부 다 평안한 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촬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경찰 조사, 소년 사건 관련해 가지고 경찰 조사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아이가 위탁되는 경우 부모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영상 때 말씀드렸던 아이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변호사님. 그래서 이 사건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대응을 했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선처해 주셔서 소년 사건으로 사건이 배정이 되었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갑자기 토지가 쭉 날라와가지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이렇게 결정을 하고 바로 아이가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 혹은 재판이 열린다고 그래서 재판을 생각 없이 갔는데 그 길로 갑자기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이렇게 판사가 결정하시고 아이가 저쪽 방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 부모님들 너무 놀라시고 당황하셔가지고 대응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무엇을 하면 좋을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이가 시설에 구금된다. 그러면 사실 속을 많이 썩이던 아이라도 깜짝 놀라시겠죠. 그러나 지금 이 시기가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애쓰시고 바쁘게 움직이셔야 할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시기에 어떻게 대응하시는가에 따라서 아이가 시설에서 곧 나올 수도 있고 심사원 생활을 마치고 바로 집으로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더 엄한 조치로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꼭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소년분류심사원은 처벌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원이 아닙니다. 구치소도 아니에요. 소년분류심사원은 이름에서 나와 있듯이 소년을 분류하기 위해서 심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소년들을, 우리 자녀들을 갑자기 법원에서 데리고 갔다고 해서 아이한테 이렇게 아이한테 험하게 하다니, 심하게 하다니 라고 생각하실 일은 아니고요. 소년을 일단 법원에서 안심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 기관에서 아이의 심리검사도 해보고 생활 태도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 또 거기 안에 있는 선생님들이랑 면담도 하고 보호자의 면담도 하면서 아이가 범죄 또는 비행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것으로 보이는지를 확인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그 기간 동안, 위탁되어 있는 기간 동안 어떻게 생활하는가 하는 것이 소년 사건의 판사가 보호 처분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심사원에서의 생활이 매우 중요하고,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이 기관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안내해 주실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심사원에 가게 될까요? 그냥 애가 너무 잘못했으니까? 예, 물론 그것도 중한 범죄일수록 소년분류심사, 집에 일단 있는 것이 아니라 심사원 위탁을 통해서 아이를 조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는 단순히 중범죄라고 해서 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하는 것은 아니고, 플러스로 이 아이의 재범 가능성에 대해서 판사가 아직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거나, 또는 가정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 또 가정의 통제가 자녀에게 얼마나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 등등의 심사원 위탁을 많이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반대로 심사원에 있는 기간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사님이 신뢰를 가지실 만한 내용을 전달해 드린다면 심사원 기간을 거쳐서 오히려 좋은 처분을 받으실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부모님들이 절대 하시면 안 되는데 하시는 실수가 몇 가지 있는데 말씀드려보면요. 첫 번째,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겁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어머니께서는 이미 심사원에 들어간 다음에 저를 만나기 전이에요. 법원에 전화하셔가지고 아니 키우던 개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잡아가진 않는데 어떻게 아이한테 이럴 수 있냐 라면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셨다가 이후에 판사님께 좀 혼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걸 잘 모르셔서 하셨던 거기 때문에 판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셨겠지만 이 모든 실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사원이라는 기관 왜 위탁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시고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셔서 나온 실수라고 보고요. 물론 부모님의 이러한 실수가 직접적으로 아이를 제일 나쁜 처분인 소년원으로 보내는 결과에 이르게 하지는 않는데요. 부모가 아이의 비행행위나 법원의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가 규칙을 준수하기 위한 아이의 준법 정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별로 좋은 대응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좀 실수하시는 부분이 그 자리에서부터 아이한테 화를 내시거나 아니면 자포자기하는 형태로 대응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종종 보는 자포자기 형태의 대응은 아이에게 실망하셔가지고 분류심사원에 한 번도 면담을 안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보호자 면담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 보호자 면담도 안 하시고 심사원에서 전화 왔을 때도 그냥 걔는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라고 한다든지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하시고 아이와 신뢰를 오히려 끊어지게 하는 대응을 하는 것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쉽게 이제 부모님께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판사님이 아이를 집으로 보낼 때는 아이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지도할 부모님을 믿고 보내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와 부모님의 신뢰관계가 얼마나 형성되어 있고 같은 마음으로 노력을 하느냐인데 이 심사원 시기에 부모님이 보이는 행태에 따라 아이는 더 깊은 상처나 분노, 반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너무 감정적으로 아이에 대한 분노나 실망으로 이 내용을 표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아유 이제 잡혀갔는데 뭐 할 게 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꼭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몇 가지 말씀드려 봅니다. 첫 번째는 지난 영상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범죄, 어떤 비행에 어떤 형태로 연루되어 있는가를 아이의 추상적인 설명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찰 조사에 같이 입회하셨다 그러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경찰관님께 물어본다든지 법원에서 날아온 비행 사실에도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아이에게 확인하시고 아이의 친구나 혹은 피해자들과 연락이 필요하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 잘못했었는지를 분명히 하시는 것이 가장 필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피해 회복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소년 사건의 경우에 법원에 가서 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 기간이 긴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피해 합의를 만약에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이 시기에 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실 때 변호사님 피해 합의 안 하면 우리 애 소년원 가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어떤 처분이 나오는가가 합의를 안 하면 소년원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체감하는 바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를 믿고 아이에게 처분을 준다고 하면 부모가 아이의 잘못에 대해서 같이 반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열심히 움직이시고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는 그 책임감의 정신이 아이에게 전달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하지 못한 것과 아이의 합의는 그냥 어떻게 되겠죠 라고 하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워서 합의를 못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합의를 못하게 된 사정에 대해서 판사님께 전달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합의를 하실 수 있는지, 하실 것인지, 노력해 보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저 판사님께 전달해야 된다면 합의 의사에 대해서도 미리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점이 변호사를 만나야 할 시점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시라는 건 두 번째고요. 아이가 심사원에 들어갔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실 게 아니라 이때야말로 전문가를 만나셔가지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뭘 해야 하는지를 준비하실 시간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보조인으로 사건을 의뢰할 것인지, 아니면 변호사만큼은 못하더라도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변호사가 이때 해줄 수 있는 내용인 아이에게 유리한 자료를 준비하셔야 되는 것도 부모님이 이때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예, 다만 아이에게 화만 내실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피해자 합의가 필요한 경우 합의를 하시고, 우리 아이가 왜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의견서를 쓴다든지 탄원서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또 절대 하지 마셔야 될 거 중에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네요. 남 탓하는 거 하지 마셔야 돼요. 물론 아이의 비행에 나쁜 친구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 나쁜 어른의 유혹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대목에서 우리 아이의 잘못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다시는 같은 비행에, 유사한 범행에 빠지지 않을 것인지만 고민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분배하시는 방법이다 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실제로 사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제가 통상 사건을 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들, 또 이제 부모님의 대응과 관련해서 우려되었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결국 소년분류 심사원에 위탁이 된 아이들에게 좋은 처분 또는 덜 엄한 처분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이 하신 일이 있다면, 또는 하지 마셔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는가에 따라서 사실 아이의 처분이 조금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선임이 되면 좋겠죠, 변호사가? 그것도 있지만 정말 제가 사건을 해보니까 처음 이런 사건을 겪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몰라서 아무것도 못 하시다가 사건이 약간 아이의 불리한 방향으로, 혹은 아이도 엄마도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사건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서 부모님이 미리 아셨으면 좋겠는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주변에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도 소년 보호 사건 관련해서 소년 재판에서 알아두셨으면 좋을 내용 또 준비해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